어렸을 때 엄마한테 자주 듣던 소리가 있었다. 너는 왜 이렇게 만사를 따지고 드니? 무언가 토론거리가 나와서 신나게 떠들다 보면 돌아오는 것은 이런 잔소리였다. 그렇다. 나는 따지는 것을 참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한다. 그리고 엄마는 그걸 싫어하셨고 지금도 싫어하신다. 엄마가 특히 못마땅해 하셨던 것은 사사건건 의심하는 것이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신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 물론 순둥한 아이였던 나는 교회에 아주 성실히 나갔다. 교회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까지 도맡아서 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엄마만큼의 믿음은 갖게 되지 못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정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위에 떨 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 몸을 녹여주었다는 일 등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가능했다. 신기하게도 엄마는 그것들을 전부 믿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일화들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어 따질 때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때는 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회의 표준적인 생각이었을 때가 있었다. 서양의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의 말이 곧 법이자 진리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대로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교회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만사를 따지고 드니?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 한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뿌리 뽑힐 수 없는 법이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척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크기를 점점 키워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속에 의심이 눈에 띄는 크기로 자라나게 되었을 때 서구 사회는 믿음의 시대였던 중세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과학의 시대인 근대로 이행하게 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은 아마 가장 유명한 철학 경구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말을 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데카르트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데카르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던 의심의 몸집을 가장 극단적인 크기로까지 키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거대해진 의심의 끝에서 제대로 된 근대성의 토대가 세워지게 된다. 데카르트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 하나를 마음속에 품어도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철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 의심이라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품은 순간 제대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냥 느슨하게 이것을 의심했다가 저것을 의심했다가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왕 의심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의심하겠다고 작정한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 있다는 근거로 꿈의 가설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게 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2019년인데 2020년이라고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 않은데 읽는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는 설령 이 모든 것들이 꿈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바로 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암만 이 모든 게 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경험이 그저 꿈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색깔, 화면의 크기, 글자의 수, 화면의 직사각형이라는 도형, 내 손가락의 길이 같이 그 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까지 꾸밀 수는 없다.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성 요소로 해서 꿈이 생겨날 수가 있다. 만약 2라는 숫자가 없다면 내가 빵 2개를 먹는 꿈은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해도 그 꿈 안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뒤이어 데카르트는 더욱 강력한 의심으로 자신의 이 발견을 스스로 반박한다. 바로 사악한 악령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사악한 악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 그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직사각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악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사실 2의 진실된 모습은 3인데 악령이 우리를 속여서 2를 3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거짓되게 2로만 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심 앞에 무너질 수 있으며 우리는 결코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끝났다면 데카르트는 의심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욱 생각을 이어나간 끝에 악령의 가설마저 극복할 수 있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 찾아내게 된다. 바로 그 의심하는 나,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꿈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꿈을 꾸는 내가 존재해야만 그 꿈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없다면 누가 그 꿈을 꾸겠는가? 또한 만약 사악한 악령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악령에게 속임을 당하는 내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악령에게 속아서 이 세상을 거짓되게 경험하겠는가? 꿈을 꾸는 나이건 악령에게 속임을 당하는 나이건 어쨌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나는 어떤 의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내가 생각하는 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아니, 물론 의심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심을 수행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데카르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꿈에 불과하거나 사악한 악령이 보여주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으려 했다. 그 결과 찾아낸 하나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명제가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흔히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이다. 그 뒷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재밌고 임팩트가 큰 정보들만이 살아남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겉으로 잘 알려진 표면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안쪽의 실체들이 더욱더 중요할 때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애플하면 검은 목폴라에 청바지를 입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애플을 지탱하는 것은 당연히 수많은 직원들과 거대한 기업 조직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표면적인 문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비전과 구상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그 뒷이야기이다. 데카르트는 지동설 등의 근대적인 과학 이론을 뚝심 있게 주장하다가 교회로부터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던 갈릴레이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그가 살았던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지식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지식들이 난립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었던 까닭은 확실한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갖가지 지식 체계들이 저마다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제대로 된 토대 위에 견고하고 객관적인 문화나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지식의 체계를 세우려고 한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체계, 어딘가에서 많이 본 느낌이지 않은가? 그렇다. 데카르트의 이 토대주의 기획은 근대과학과 정신을 공유한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이라는 지식체계의 구조는 데카르트로부터 제대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과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석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며 수학 시간에 배우는 좌표계를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과학 활동은 데카르트 이전 사람들도 계속 해오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활동은 이전 사람들의 활동과 무엇이 달랐길래 근대 과학의 시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데카르트의 과학과 철학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길이로 파악하라 라는 모토를 가졌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토를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운 지식의 체계는 분명히 이 모토를 따르고 있었다. 모든 것을 길이로 파악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길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들었던 예시를 하나 살펴보자. 밀랍을 불에 가까이 가져가면 액체가 되면서 빛깔이 변하고 맛과 향기가 날아간다고 한다. 자, 그러면 밀랍은 사라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밀랍은 분명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밀랍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달라졌지만 분명히 밀랍은 거기에 그대로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촉감, 빛깔, 냄새, 맛 같은 것은 밀랍을 이루고 있는 진정한 특성이 아니라 밀랍이 우연히 갖게 된 성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밀랍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할까? 데카르트는 밀랍의 진정한 정체는 거기에 어떤 길이를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겉모습과 특성들이 바뀌어도 밀랍은 그 자리에 무언가 길이가 있는 사물로서 존재한다. 밀랍이 아무리 변해도 길이를 가진 어떤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애초에 거기에 길이를 갖고 있었던 무언가는 누가 옮기지 않는 이상 그대로 거기에 있다. 감각이 전달해주는 밀랍에 대한 정보는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어쩌면 나는 버터를 밀랍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특정한 길이를 가진 사물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길이를 갖는 것 같다. 길이를 갖지 않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핸드폰은 가로 7cm에 세로 15cm이다. 책상은 약 2m 정도의 길이이며 컵에 담긴 물은 300ml 정도 된다. 이보다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물 분자의 길이를 재는 것이 가능할 테고 그보다도 더 작게 들어가면 수소와 산소 원자의 길이,
그보다 더 작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길이를 재는 게 가능할 것이다. 이거 물리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세상의 사물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길이로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제대로 주창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빛깔, 맛, 냄새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물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됐다. 한 사물은 그것이 특정한 길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규정될 수 있다. 세상의 사물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각 사물이 어떤 길이를 갖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길이를 운동하는지를 알아냄으로써 얻어진다. 데카르트 이후에 과학이 해야 할 중점적인 일은 세계를 길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된다. 그 일을 위해 중요해진 것이 수학이다. 수많은 사물들의 길이를 재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계산하려면 수학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렇게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전까지는 나무를 볼 때 잎의 색, 열매의 냄새 같은 것을 봤다면 이제는 온갖 기리적인 수치들을 다 측정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색깔, 냄새 같은 것들도 길이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됐다. 색깔은 빛 파장으로, 냄새는 특정한 패턴을 가진 냄새 분자들의 운동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사회 현상들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일종의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마음마저 뇌 속의 길이를 재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길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였다. 확실한 지식을 찾아 헤맸던 그의 노력이 근대 과학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데카르트의 숨결이 짙게 남아있는 세계관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수학적으로 길이가 측정된 지식들이 다른 지식들에 비해 더욱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데카르트의 망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망령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수학과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나머지 세상을 차가운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며 데카르트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여전히 우리는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커다란 파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이면에 숨겨진 뒷이야기이다.